자, 계속해서 이제 검토 드릴 주제는요, 바로 결격사유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결격사유 문제는 좀 어려워요. 어렵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근데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일단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라는 것은 공인중개사로서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무소 확보하게 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고요. 법인의 경우에는 자 겸업 가능한 범주 내에서 자 일정한 요건 충족을 하게 되면 역시 개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고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이걸 우리가 결격사유에서 미성한파 이렇게 깔고 들어가죠. 그래서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리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해서 자 자기 앞가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중개업 종사할 수 없다라고 해서 미성년자,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그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국가가 보증한 사람이죠. 완전히 노망났다고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하는 거, 피한정 후견인이라는 개념은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국가가 보증하는, 법원에서 보증하는 사람을 피한정 후견인, 그 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요거 할 때 이제 같이 기억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민법에서 대리권의 소멸 사유라고 해서 사성파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대리인의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 선고 있게 되면 어떻다? 대리권은 소멸하게 된다. 복대리인의 복대리권 소멸 사유도 똑같은 논리고죠. 복대리인의 사성파, 대리인의 사성파라고 하는 거, 요게 최근 문제에서 피한정 후견 해가지고 틀리게 답을 뽑았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한파라고 하는 거, 일단은 결격 사유라고 하는 거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중에 있는 자라고 해서 외울 때 집자업업 이렇게 가져왔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또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일정한 사유. 뒤에서 좀 어려운 거 공부할 텐데 일단은 스토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라는 얘기인즉슨 사고치고 원래 교도소 가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집에서 근신해라, 이런 식의 취지가 집행유예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바로 소속 공인중개사가 일정한 사고를 치게 되면 나중에 3인 확서서 유기 거작 등 들어가게 되면 어떻다? 바로 자격 정지 처분할 수 있고 자격 정지 기간 최대 6개월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겠고, 그 다음에 개설 등록을 했을 때 중개사무소 개공에 대해서 처분할 수 있는 게 업무 정지 처분, 최대 6개월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다라고 하면 설령 폐업에 할지라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좀 어려운 거 좀 이따 하나 체크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 또 하나 이슈되는 게 지금 이제 외웠던 게 바로 3년 미경과에서 키워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앞에는 금벌차계라고 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자격 취소되고 이 법을 위반해서 300 이상의 벌금액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러면 자격 취소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자 개설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큰 스토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미성한파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집자업업, 그 다음에 금벌자계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자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고, 한편 법인의 자 소속 사원 또는 임원이 이런 어느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가 있으면 그 법인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다. 좀 어려운 얘기들 살을 붙여서 가볼까요? 자, 어려운 게 요즘 잘 안 되는데, 자 일단은 업무 정지 기간 미경과 관련해서 이런 사연을 듭니다. 지금 어떤 법인에 대해서 업무, 자, 갑이라는 사람이 5월 1일 날 임원 또는 사원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업무 정지 사유, 법인 사고 쳐서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게 5월 8일이야. 그리고 을이라는 임원이 자 5월 10일 날 입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임원 사원이라는 것은 지분권을 가지고 있다. 의사결정의 주체를 임원 사원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때 5월 8일의 업무 정지 사유 때문에 5월 15일 날 업무 정지 처분이 떨어지게 된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책임져야 될 사람이 누가 있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법원에 대한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나와서 중개업 할 수 없다. 근데 업무 정지 사유 발생한 후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을은 책임이 없기 때문에
설령 그 법인에 대한 업무 정지 때문에 중개업할 수 없어서 나와서 독자적으로 중개업을 하는 거, 이것은 어떻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운 사유가 되는데 요즘엔 잘 내지 않고 있는 사유가 되겠고요. 그래서 자, 집자업업에서 논의의 대상이 됐던 거, 집자업업에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는지, 이걸 이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게 되죠.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정지 사유 발생할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법인에 대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했다. 아까 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이 사람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근데 이제 잘 안 내요. 요즘엔 잘 안 내고 있고, 과거에 되게 유행했던 문제인데 지금은 거의 내지 않는 주제. 어찌됐든 이게 자, 집자업업 이렇게 가자고 그랬었고요. 그리고 나서 개설 등록 취소, 자, 3년 미경과 관련한 쟁점들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법을 위반해서 300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법을 위반해서 다시 자유형부터 가겠구나. 다시. 자, 금벌자계 관련해서 자,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 공인중개법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큰 사고 쳤던 얘기지. 그래서 금고라는 게 교도소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고와 징역을 묶어서 금고 이상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얘는 큰 사고 쳤으니까 3년 내는 중개업에 투입될 수 없다라고 할 것. 자, 그다음 벌금형,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 이 법을 위반해서 300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법을 위반해서 300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할지라도 3년 경과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출제 포인트는 벌금형을 갖고 계속 출제 이슈로 삼습니다. 법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법을 위반해서 300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가야겠고요. 자, 원래 이제 개설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자, 자, 우리가 등록관청에서 기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사고 심하게 치면 아예 가게 문을 닫게 하는 것을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등록 취소 처분이 있고 나서요, 3년 경과되기 전에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인데, 거기에 등록 취소 사유 중에서 기준 미달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해산, 이런 경우에도 개설 등록 취소 사유가 되게 되는데, 이건 잘못한 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3년 경과되기 전이라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보통 내면 답을 뽑는 주제 중에 하나가 3년 미경과 중에서 개설 등록 취소 사유에 관한 주제가 이슈가 돼요. 그래서 가볼까요? 자, 지금 처음부터 정리하면 미성한파, 제일 쉬운 지문이에요. 미성한파. 그 다음에 이제 근벌자계라고 하는 거. 자, 집자유업업이 있구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그리고 자,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근벌자계 3년 미경과라고 해서 근벌자계라고 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법을 위반해서 300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자, 자격 취소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설 등록이 취소가 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이때 등록 기준 미달이라든가 해산에 있어서는 어떻다? 이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문제 보시다 보면 좀 짜증나고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역시 이 문제를 풀어갈 때도 뒤쪽을 보시는 게 어떤 논의의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 이제 1년에 한 문제 구성이 되는 그런 사유가 되게 되는데, 자, 일단은 요 정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설 등록 기준 등에 대해서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을 한 자, 이게 이제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의 정의였었고요. 해서 논의할 쟁점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슈가 될 게, 공인중개사 거의 출제 안 되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해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 공인중개사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이 사람이요, 자, 첫 번째, 자,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설 등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협회에서 보통 실시하고, 원래 법에서는 시도지사가 실무교육의 주체가 되게 됩니다. 협회 위탁해서 현실적으로는 협회에서 실무교육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소 확보할 것, 가설 건축물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할 것. 자, 그 다음에
변호사의 경우에는 자, 이 사람이 개설 등록 기준을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자격증 따야 되고요. 실무 교육 이수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무소 확보했을 때 중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가끔 이제 변호사 얘기가 한 7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주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도 개설 등록 기준을 적용받는다. 최근에 이제 가끔 잊어버릴만 하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저거 나오잖아요. 변호사가 중개업하겠다고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도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꿈꾸는 것은 플랫폼 자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날로 먹겠다 이런 취지가 되는데 하여튼 맨날 깨지고 있고요. 이번에도 한 2년 전인가 누가 강남권에서 그거 하다가 걸려가지고 지금 이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지 어떻다 바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겠고요.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라는 개념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그래서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기 위한 요건, 일단 물적 요건부터 봅니다. 그래서 자본금 5천 이상일 것, 상법상 회사라고 전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비 나오죠. 아직 답은 한 번도 구성 안 했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에 있어서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 인정 요건, 대표자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실무교육 전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자, 사원, 임원, 자 분사무소가 있으면 분사무소 책임자도 모두 다 실무교육을 모두 이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교육 파트에서 논의할 주제인데, 자 지금 이제 대표자, 사원, 임원, 전원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요. 이 사람들 개설 등록 신청일 기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물론 이제 분사무소를 만약에 설치한다 그러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이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 나중에 최근 1년 이내 중개업에 종사했던 사람은 실무교육 면제가 되는 것이 그 뒤에 파트에서 출제 쟁점이 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사무소 확보할 것, 이때 자 바로 가설 건축물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응용 들어갈 게 뭐냐면, 자 업무 정지 기간 중이 아닌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공동 사용하는 방법으로도 다 사무소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파생되는 주제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사무소를 중개사무소로 제공을 했던 사람도 거기서 중개사고가 터지면 어떻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게 이제 뒤에서 출제 이슈가 되고요. 자, 지역 농협에 있어서는 개설 등록 기준 자체를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농협은 개설 등록 기준 자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지금 뭐 자본금이라든가 지금 분사무소 책임자를 공인중개사로 둔다든가 이런 조항 모두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개인에 있어서 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개설 등록 기준을 적용하고요. 법인 관련해서 지역 농협이라고 하는 것은 개설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한 취지는 다른 건 아니고요. 옛날에 시골 단위에서 지역 농협이라고 하는 데서 이게 있는데, 자 중개업 자체를 안 하니까 중개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지역 농협이 간이 이렇게 법인이 중개업을 담당할 수 있게 특별법을 통해서 가능했던 사례. 물론 지금 이제 읍면단위 가더라도 거의 중개사무소 있으니까 별 상관은 없는 사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갈 테고요. 나중에 지역 농협의 경우 저거 보증금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의 설정, 자 그때 1,000만 원 이상이라는 거, 요 정도가 나중에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설 등록 기준에서 법인을 중심으로 돼서 한 문제가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설 등록 신청 등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두고자 하는 관할 등록 관청에다가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중개사무소는 한 군데밖에 설치할 수 없고요. 개설 등록도 한 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개설 등록하게 되면 이중 등록, 이중 소송은 당연히 금지가 되게 되고 처벌받습니다. 1년 1천. 왜? 개개, 직상, 증투, 실험 방해가 아니기 때문에 1년 1천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자, 법인의 경우에도 주된 사무소 두고자 하는 등록 관청, 여기다 개설 등록 신청을 해서 제일 유치했던 거, 소속 공인중개사는요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돼서 공인중개사였었고요. 중개업무 수행, 중개업무 보조했던 사람을 소속 공인중개사.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고용 종료 신고 해서
해서 나오고 나서 개설 등록 신청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그 안에서는 자 투자분 이중 소속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설 등록할 수 없다. 좀 쉬운 주제가 되게 될 겁니다. 그 정도가 되겠고요. 자, 7일짜리 시리즈 이제 나와야 되죠. 개설 등록 통지라고 해서 자, 지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을 받았던 등록관청은 신청서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신청인에게 개설자 등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됩니다. 7일짜리가 좀 이따 바로 확인할 텐데 5개가 나와 있죠. 자격증 반납 7일 이내, 등록증 반납 7일 이내, 개설 등록 신청했을 때 7일 이내 통지해 줄 것.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나중에 전속 중개계약 체계라고 7일 이내 거래 정보망에다가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게 되는 거, 이게 7일 이내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등록증 교부라고 해서 등록 관청이 교부를 하게 됩니다. 앞에서 자격증은 누가? 시도지사가 교부했던 것이고, 재교부도 누구한테? 시도지사. 그래서 등록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즉 개공이 되고 싶으면 등록관청에 개설 등록 신청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7일 내에 답변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등록증 받으러 온 사람에게 보증의 설정 여부를 확인을 한 다음에 바로 등록증을 교부를 하게 된다. 보증의 설정은 뒤에서 보면 업무 개시 전까지만 보증을 설정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등록증 교부 받을 때 자, 이때 보증 설정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가 있어야지 등록증의 교부가 이루어진다. 해서 두 개의 법조문 약간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케이스가 이 파트가 되겠고요. 자, 협회 통보 교취정신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직역에 나오죠. 그래서 지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라고 하는 거 등록관청에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 개설 등록 신청하면 등록증 교부하게 될 겁니다. 근데 뒤에 가서 보겠지만은 사고 치게 되면 아예 가게문을 닫게 하는 것을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이라고 부르고요. 최대 6개월까지 중개 업무 못하게 하는 것을 업무 정지 처분. 아까 소속 공인중개사가 사고 치게 되면 자격 정지 처분, 그 다음에 개공이 사고 치면 개설 등록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그 중간에 각종 신고 등을 수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교취 정신 이런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등록증의 교부, 취소 처분, 정지 처분, 그 다음에 각종 신고 등을 수리하게 되면 등록관청에서는 자율 교제를 하라, 이런 취지로 협회 다음 달 10일까지 어떻다 통보해 줘야 된다. 그래서 다시 스토리 가볼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했던 일이 뭐가 있었죠? 거래 정보 사업자 관련한 것이 하나의 이슈, 또 협회, 그 다음에 공제사업 이런 것이 국토부 장관의 소관사무, 시도지사가 했던 일들 기억을 해볼까요? 자격증 교부했었고요. 자격증 교부한 다음에 중간에 개돼지되는 걸 막기 위해서 실무 교육과 연수 교육이라는 걸 담당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격 취소 처분, 자격 정지 처분을 담당했던 것이 바로 시도지사 이렇게 가죠. 등록관청이라고 하는 사람 제일 먼저 개공이 되고 싶으면 개설 등록 신청했을 때 개설 등록증이라는 것을 교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 내부에 일정한 변동 등이 있게 되면 각종 신고, 폐업 신고, 이전 신고, 휴업 신고, 재개 신고, 또 뭐가 있을까? 변경 신고, 하여튼 각종의 신고 등, 고용인 신고, 고용 종료 신고, 인장의 등록, 뭐 등등등 각종 신고 등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신고 등을 수리를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개공이 사고 치게 되면 뭐 한다고 했어요? 등록 취소 처분한다고 그랬었고요. 등록 취소, 그 다음에 업무 정지 처분이라고 하는 것도 누가 담당한다? 바로 지금 등록관청이 담당한다. 그래서 등록관청하고 개공사의 어떤 신고를 하거나 등등등 이런저런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 자율 규제를 목적으로 해서 어디에다가 바로 자율 규제를 하라는 이런 취지로 협회에다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스토리 자체를 외우고 들어가는 거야. 자, 등록증 교부했었죠. 각종 신고 수리했었죠. 그리고 나서 개설 등록 취소 처분, 업무 정지 처분 이런 것들 등록관청과 개공 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한 사유,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한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 신고했을 때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한다든가 이런 얘기들 중간중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취 정신이라고 하는 걸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게 이제 개공이 됐습니다. 7일짜리 한번 볼까요? 자격증 반납, 자격 취소되면 자격증 반납, 교부 시 도지사에게 7일 이내 반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가 되게 되면 등록관청한테 7일 이내 등록증을 반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통지, 개설 등록 신청했을 때 7일 이내 인가 여부를 알려줄 것. 그 다음에 인장의 변경 등록이 있었구나. 뒤에 7일 이내. 그 외에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슈가 되는 것,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래 정보망 등의 일간신문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 7일 이내 공개할 것까지 7일짜리 외워두셔야 돼. 이게 나중에 10일짜리도 나오고 15일짜리도 나오고 몇 개 또 미리 신고하는 것도 나오고 하는데 일단은 뒤죽박죽 돼버리면 안 되니까 7일짜리라도 정확하게 외우고 들어가시면 나중에 10일짜리 또는 주요 이슈 15일 이런 것들 중에 몇 개 금방 외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준점을 잡지 않게 되면 아사리판이 돼버려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7일짜리 보셨고요.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을 뭐라 부른다? 개설 등록을 한다를 개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 소속, 등록이라는 것은 당연히 어떻다? 금지되게 된다. 물론 이중 소속은 개공만 금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공이나 중개 보존 이런 사람들도 이중 소속은 금지가 되게 된다. 특히 이제 나중에 문제 구성할 때 그런 식이야.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거. 이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싸가지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싸가지 없는 개업 공인중개사. 앞에 수식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 이중 소속, 이중 등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나중에 1년 1천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왜? 개개 직상 증토 시단 방의가 아니기 때문에 개개 직상 증토 시단 방의 뭔지 모르지만 얘는 뭐가 된다? 3년 3천. 그냥 공식 외우고 들어가는 거야. 개개 직상 증토 시단 방의. 한 번 볼 거 말 거 아니에요. 수십 번 볼 거야. 수백 번 얘기할 거야. 개개 직상 증토 시단 방의라는 거 얼마? 3년 3천. 모르면 다 얼마? 1년 1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었고, 우리 아까 자격증 교부받았던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양도 대여 금지됐었고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을 교부받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록증의 양도 대여 등 당연히 금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자격증의 양도 대여할 때는 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이름을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 대여하는 행위 금지가 되게 될 것이고, 이에 대응해서 등록증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양도 대여하는 행위, 이에 대응해서 등록증을 양수 대여를 받는 행위도 어떻다? 당연히 금지가 되게 된다. 큰 틀만 잡으시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격증의 양도 대여 금지됐었고요. 등록증의 양도 대여 등도 금지가 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아까 자격증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이거밖에 없지만 등록증은 자기의 상호를 사용해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자격증에는 성명만 나오지만 등록증은 개설 등록증에는 상호도 나오기 때문에 행복공인중개사라는 상호도 나오기 때문에 상호를 빌려주는 것도 다 금지된 행위다. 큰 어려움 없습니다. 이건 문제 한두 번 보시면은 금방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개공 등의 금지 행위라는 개념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이런 게 있어요. 중개사무소의 설치라고 해서 개공 중개사무소 몇 개, 그 관할구역 안에 한 개만 설치한다라는 거.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해서는 안 된다. 큰 쟁점되지 않습니다. 떴다방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개사무소는 하나 두면서 분양권 매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디 지금 모델하우스 이런 데 앞에 가가지고 떴다방 이런 것도 설치하는 거 당연히 금지가 되게 된다. 이걸 우리가 임시 중개시설물의 설치 금지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개사무소 안에는요 게시해야 될 게 몇 개가 있죠. 그래서 권리 의무 얘기가 나올 때 일단 기본 출발점 자격증 등록증 필요하겠죠. 자격증 등록증 원본 게시해야 됩니다. 중개사무소 안에는 자격증과 등록증 원본을 게시를 해야 된다. 자격증과 등록증 원본을 게시한다. 만약에 분사무소일 때는 등록증 원본 대신에 분사무소 신고필증 원본을 게시하도록 한다. 그래서 이제 남는 게 개공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필수적인 사항 두 가지도 공시를 해야 됩니다. 게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공의 권리와 관련된 게 뭐가 있다? 중개 보수 요율표라는 것이 있겠고요. 개공의 의무와 관련되는 것이 이 중개 과정에서 사고가 터졌을 때 손해배상 책임 보장해야 되거든요. 아까 우리 보증의 설정 이런 얘기와 같이 연계가 되는데 바로 두 가지 권리 관련해서 중개 보수 요율표라고 하는 거, 또 하나가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런 것들을 어떻다 중개사무소 안에 게시해 둘 것. 그래서
파생되는 문제가 이 중개보수 요율표라고 하는 거, 이거를 중개사무소 안에 게시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우리가 중개보수라는 개념을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중개사무소 소재지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가 다른 중개대상물의 그게 주택이라고 했을 때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서 다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을 한다 해서 이런 경우죠. 안양이라고 하는 지역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어요. 그 옆에 과천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과천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다시 과천이라는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시도인 서울시 서초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과천에 가서 중개사무소를 들어가게 되면 자격증 등록증 원본 게시되어 있고요. 중개보수 요율표도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증명할 순서도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억 한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게시가 되어 있다. 그런데 이 과천에 있는 중개사무소에서 하다 보니까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물건을 중개를 합니다. 이게 주택이다. 그러면 주택이라는 것은 시도 조례가 정하는 요율을 적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 조례하고 경기도 과천시니까 경기도 조례하고 서울시 조례가 다르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중개 대상물의 소재지인 어디를 기준으로 보는 서초구의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과천의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이게 좀 어려운 거야. 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달라졌을 때는 이미 고객 입장에서는 그 중개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요율표 봤거든요. 그 요율표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서 다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해석상 주택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거용 건축물만 문제가 되고 어차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등에 있어서는 어차피 천문의 구인에서 협의해서 정한다니까 이런 조항 자체가 필요가 없고, 주택일 때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요율이어서 지역마다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서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한다 해서 좀 어려웠던 얘기, 중개보수 요율표라는 개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사무소의 명칭이라고 해서 원칙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또는 공인중개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 둘 중에 하나만 사용을 해야 된다. 근데 이런 건 이제 원칙이고요. 제가 동네 다니면서 쭉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런 명칭을 다 쓰고 있을 때다. 자,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쓴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하여튼 그러다 치고, 자, 지금 이제 유사 명칭을 부칙 개공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부칙 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 이분은 우리는 장수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83년도인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 전부터 동네에서 중개업했던 분, 이 사람을 이름하여 부칙 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증이 없는데, 자, 83년도, 84년도, 이때부터 그 전부터 중개업을 해왔어. 그러면 그 당시에 30대를 할지라도 벌써 한 60, 70대 됐을 겁니다. 겁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 부칙 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 그 시도 내에 있는 물건만 거래를 할 수가 있는 제한이 있는데 시험에는 거의 구성이 되지 않고요. 이 부칙 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로는 문자는 어떻다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해석을 통해서 부칙 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분은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만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 박달동, 그 울고 넘는 박달동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한일 부동산 중개 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뭔 소리냐면 상호가 한일이던데 옛날에는 이게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소 말고 부동산 중개업 사무소,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문자를 쓰게 돼 있었거든. 근데 이 양반이 간판은 한일은 그대로 돼 있어. 그리고 부동산 중개, 그리고 까만색으로 이렇게 하고 사무소 이렇게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돈 아끼려고. 옛날 법에서는 뭐라고? 부동산 중개업 이렇게 써야 됐었거든. 근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부동산 중개 또는 지금 공인중개사 사무소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고, 부칙 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간판에다가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 법에서는 뭐였어? 업이었어. 그리고 지금 뭐야? 부동산 중개야. 그럼 어떻게 돼? 일자 처벌 안 받으려면 과태료 부과세 대상인가 그래요. 그래서 처벌 안 받으려면 까만색으로 다 색칠 낙하를 칠해가지고
부동산 중개 한참 되게 시커먼 거 나와 있고 사무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서 이제 박달동 넘어가서 저쪽 시흥 쪽으로 빠져나가실 때 올라가실 때 왼쪽에 있는 데를 보게 되면 도로면보다 낮은 대지에 있는 한옥 같은 게 있어요. 한옥 기와로 된 좀 옛날 건물인데 이거 볼 때마다 하여튼 반가워요. 이게 저분이 그 생명력이 겁나 길다는 부칙 6조 2항에 따른 개공이 아직 돌아가지 않으셨구나. 83년도부터 93년도, 2003년도, 2014 지겹겠다. 지금 2023년까지 사시면 40년을 일하시네 해서 그 전까지 한 것 치면 한 50년. 그러면 중개업을 하게 되면 다 장수의 지름길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해서 제가 어제 들었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중개업 하게 되면 특히 이제 나이가 이제 있을 때가 문제가 된다고. 나이가 젊었을 때는 뭘 하든 상관이 없는데 나이가 조금 먹기 시작하면은 하여튼 불편해진대. 친구들도 사라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말을 안 걸어준대. 너무 그 인생이 적적하다고 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부칙 6조 2항에 따른 개공, 이건 장수의 표상이다. 라고 하는 거, 겁나 오래 사시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다시 돌아가서, 부칙 6조 2항에 따른 기업 공인중개사,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만 이제 아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개공 아닌 자는 부동산 중개나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런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자격증 땄어요. 그 사무실 하나 갖고 있어. 그냥 기분 내려고 공인중개사이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런 문자는 어떻다 쓸 수가 없다. 개공일 때만 어떻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할 것. 자, 그다음에 5개 광고를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고요. 간판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성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다 바로 5개 광고물은 표기를 해야 된다. 기억할 게 뭐라고요? 성명이라고. 외울 게 뭐라고요? 성명. 지난번에 이제 유치하게 구성할 때 연락처를 보기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를. 연락처는 안 써도 돼요. 손님이 그 연락처를 궁금해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건 이제 법상 의무는 아니고 자기가 필요해서 간판에 붙이는 거고 바로 성명이라고 하는 것. 특히 이제 이 문제에서 구성된 무조건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을 얻었다. 바로 5개 광고물에 표시를 해야 된다. 분사무소. 항상 우리가 나중에 분사무소가 중요한 이슈가 돼요. 왜? 항상 법조문은 괄호 열고 분사무소에 있어서는 분사무소 책임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쟁점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판 철거, 지체 없이. 자, 다시, 요거 가였구나. 이런 이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간판이 있을 때, 5개 광고물이 있을 때 등록관청 철거를 명할 수 있고요. 철거에 따르지 않게 되면, 이에 따른 행정대집행이라고 해서 밀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민사대집행법에 따른 민사집행 이런 거 아닙니다. 행정대집행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거를 명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할 수 있다. 큰 쟁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칙 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문자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개공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 등을 사용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에 5개 광고물 혹시 설치하게 되면 반드시 성명을 표기를 해야 된다까지 보셨습니다. 그 정도였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검토 드릴 주제. 법인의 분사무소. 요것도 거의 한 문제짜리고 앞으로 분사무소 관련한 모든 얘기를 미리 결론 알고 가셔야 돼. 바로 주된 사무소 소지지 관할 등록 관청에다가 분사무소 주된 사무소 소지지 관할 등록 관청에다가 각종 신고 등을 담당한다 해서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싶으면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구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 소지지 관할 등록 관청 분사무소 이전 신고, 폐업 신고, 휴업 신고 모두 주된 사무소 소지지 관할 등록 관청 이게 포인트야. 분사무소란 말을 나오면 항상 주의하셔야 돼. 해서 분사무소 설치 가능성에서 일단은 법인 개업 공인중개사만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고요. 개인인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소위 분사무소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사무소 주된 사무소 소지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구 1개씩 최대 1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다. 주된 사무소 있는 데는 설치 못해요. 책임자 둘 다 포인트가 돼.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이것도 출제 포인트.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지역 농협이 있었죠? 지역 농협에 있어서는 법인인데 개설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분사무소 책임자 공인중개사로 두지 않아도 된다까지 둘 다 포인트. 세
번째, 자, 설치 신고라고 해서 자, 어디다 한다고요? 주된 사무소 소지지 관할 등록 관청에다 설치 신고를 하게 된다. 주된 사무소 소지지 관할 등록 관청에다 설치 신고. 그래서 파생되는 문제가 이런 식이지. 서초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의정부에다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싶으면 어디다 가야 된다? 서초로 가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해야 된다. 근데 의정부에 있는 자, 이 분사무소를 자, 평택시로 이전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때도 평택으로 가거나 의정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서초 가서 주된 사무소 소지지 관할 등록 관청에다가 각종 신고 등을 하게 된다. 나중에 인장 등록이니 뭐니 이런 거 나오거든요. 무조건 어디다? 주된 사무소 소지지 관할 등록 관청. 자, 분사무소 이전 신고, 폐업 신고, 휴업 신고 무조건 어디다? 주된 사무소 소지지 관할 등록 관청. 밑밑에서 놓치기 좋아요. 그래서 분사무소 하면 나중에도 자, 거의 답을 뽑는 주제가 분사무소에서 주로 이슈를 뽑아요. 주된 사무소 얘기는 할 게 없거든. 그 주된 사무소 공부한 다음에 분사무소를 공부하기 때문에 분사무소가 그렇게 중요한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둘 다 괜찮은 주제. 신고필증, 국토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그래서 지문 속에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전국적으로 양식이 똑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까 우리 한번 봤었죠. 수수료 얘기할 때 수수료만 어떻다?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거고요. 자격증, 등록증, 분사무소 신고필증 모두 다 어떻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건 뭐냐면 제주도에서 자격증을 따든 경기도에서 자격증을 따든 서울시에서 자격증을 따든 양식도 같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에다 개설 등록을 하든 제주도에도 분사무소를 설치를 하든 또는 경기도에다 개설 등록을 하든 분사무소 설치를 하든 양식은 어떻다? 똑같다라는 의미가 바로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등록증, 신고필증이라고 하는 거. 요건 전체 그림이고요. 이 파트에서는 아무래도 책임자 얘기하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나와서 좀 그런데 항상 분사무소 관련해서는 어디다? 주된 사무소 소지지 관할 등록 관청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정도로 보셨고요. 그 다음 검토 드릴 주제. 자, 보면은 이전 신고 뭐 간단하죠. 그래서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와 관할구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 구분한다. 그래서 관할지역 내에서 이전할 때는 간단해요. 그래서 10일 이내, 이전은 날로부터 얼마? 10일 이내에 어떻다? 이전 신고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요, 나중에 파생되는 문제, 기존에 있던 중개사무소에 있는 거 더 이상 간판 안 쓰거든요. 나중에 간판 철거의 문제 발생하게 됩니다. 자, 분사무소 이전 신고 어디다 한다고요? 분사무소 신고 필증을 첨부해서 어떻다? 주된 사무소 소지지 관할 등록 관청. 일반적인 중개사무소 이전, 동일한 관할구역 아니라고 했을 때 중개사무소 등록증 첨부해서 직접 신고 10일 이내만 신고를 하면 되는 사안이고, 분사무소를 이전할 때는 분사무소랑 관련 없이 주된 사무소 소지지 관할 등록 관청. 근데 첨부할 서류가 뭐라고요? 바로 분사무소 신고 필증이라는 것을 첨부해서 분사무소 신고 필증을 첨부해서 어떻다? 바로 이전 신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전 신고라고 하는 개념은 방문 신고라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을 첨부하는 얘기는, 그래서 이전 신고 같은 것은 방문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문서의 신고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관할구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0일 내에 이전 관할 등록 관청에다가 이전 신고를 하게 된다. 분사무소 이전했을 때는 어디라고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 관청에다가 분사무소 신고필증 원본을 첨부해서 이전 신고를 하게 된다. 그래서 A라는 지역에서 A라는 시에서 중개사무소를 B시로 이전 신고를 한다라고 전제해 보겠습니다. 근데 A라는 시에서 사고 친 게 있어. 업무 정지 처분이라든가 과태료 처분, 또 개설 등록, 취소 처분 이런 사고를 치고 행정 처분을 받기 전에 B라는 시로 이전 신고를 해버리게 되면 B시에서 이전 후 관할 등록 관청에서 각종 행정 처분을 담당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전 후 관할 등록 관청에서 이전 관할 등록 관청에서 이 행정 처분을 행하게 된다. 이것도 간단하죠. 이전 식으로 그렇게 많이 구성 안 되는데 이전 후 관할 등록 관청에서 행정 처분을 행한다. 이 문제를
줄 때는 거저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절대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전 신고라고 하는. 그리고 자, 지금 중개사무소 등록증이라든가 분사무소 신고 필증 원본을 첨부한다라고 했었으니까 의미상 방문 신고, 전자 문서행 신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제 휴업 신고,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휴업의 정의라고 하는 거.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서 쉬는 걸 뭐라고 한다? 휴업. 1개월 쉬는 것은 휴업이 아닙니다. 2개월 쉬는 것도 휴업이 아닙니다. 3개월까지 쉬는 것도 다 휴업이 아니다. 즉 휴업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개월 초과 6개월,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휴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의미는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 답이 되는 주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요. 자, 지금 3개월이 초과도록 중개 업무를 시작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도 다 휴업 신고의 대상이 되게 된다. 언제? 미리 하면 됩니다. 각종 신고, 폐업 신고, 휴업 신고, 그 다음에 좀 이따 재개 신고, 변경 신고 다 미리 신고를 해야 된다. 아까 이전 신고만 어떻다? 10일 이내, 이전하고 나서 10일 이내 이전 신고하면 될 것이고, 나머지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 등은 다 미리 신고를 하게 된다라고.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지금 휴업 기간 별로 안 중요합니다. 6개월 초가. 자, 질병 이런 나오고요. 징집, 그다음에 취약에서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뭐 비슷한 논리 구조죠. 자,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우리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어디서 나왔었어? 농지법 공부할 때 나왔던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 농지법은 3시리즈가 겁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됐던 바가 있었고요. 자, 농지법에서 자, 경자 유전학 원칙에 따라서 농업인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농업인은 반드시 농지를 경작할 의무가 있다. 자, 그런데 위탁 경영이라고 해서 돈 주고 일부 또는 전부의 농작업을 맡기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경우 위탁 경영할 수 있다?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해서 질병이라고 하는 건 있을 테고요. 지금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 법인이 아픈 걸 뭐라고 그런다? 청산 중인 경우, 어디 가거나 라고 해서 학교 가고 뭐 군대 가고 교도소 가고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이런 거 있었고요. 해외 여행 가는 거, 국내 여행은 여행 안 친다고 그래서 3월 이상의 국외 여행 이런 것들이 위탁 경영 가능성이 있다. 지금 듣고 있는 건 뭔 소리냐면 뉘앙스만 잡는 거야.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원래 임대차 기간 기본적으로 3년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근데 임대인이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이런 경우에 걸리면 어떻다? 임대차 기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농사를 짓지 않게 되면 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농사를 못 짓게 된 게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뭐 징집 이런 사유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는 처분 의무가 배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별 의미 없는 얘기 설명드렸고요. 방문신고라고 하는 거, 아까 이전 신고도 방문신고 있었죠? 예, 그래서 지금 휴업신고도 방문신고. 방문신고를 한다는 얘기가 등록증 첨부 혹은 분사무소 휴업신고할 때는 분사무소 신고 필증을 첨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전자문서에 대한 신고는 다 가능치 않다라고 하는 거. 폐업 신고부터 먼저 볼까요? 기업 공인중개사 폐업을 하고자 할 때, 자, 등록증을 첨부해서 다 미리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 신고도 결과적으로 방문 신고해서 등록증 또는 분사무소 신고 필증을 첨부한다는 얘기는 방문 신고를 의미합니다. 근데 중간에 있는 게 변경 신고, 재개 신고라는 게 있어요. 자, 지금 휴업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4개월 휴업하려고 휴업 신고를 했는데 이걸 5개월로 늘리고자 한다라고 하면 어떻다? 변경 신고. 언제? 미리 해야 됩니다. 미리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미 이 사람은 휴업 신고할 때 등록증이나 분사무소 신고 필증을 등록 관청에다 갖다 줘버린 거야. 그래서 이때는 굳이 방문 신고를 하지 않고 전자 문서에 의한 신고라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재개 신고. 휴업한 기간 다 완성 안 됐는데 중간에 중개보를 미리 하고 싶다. 그러면 재개 신고. 역시도 다 미리 신고를 하게 된다. 그리고 전자 문서인 신고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변경 재개 신고는 전자 문서인 신고가 가능하다. 이게 이미 등록증을 등록관청에 맡겨둔 상태, 분사무소 신고 필증을 이미 맡겨둔 상태니까 굳이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전 신고, 아까 10일 이내라고 하는 것이 하나 특이한 거고, 나머지 뒤에 휴업 신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 폐업 신고 등은 미리 하면 된다. 해서 미리도 한번 시험 문제 구성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자, 우리 7일짜리 외웠다고 쳤을 때요, 이전 신고 하나 특이한 쟁점 될 테고, 자, 뒤에
폐업 신고라든가 이런 것들 미리 신고를 하게 된다. 여기서 파생되는 주제를 가지고 검토하게 되면은 이거 나와요. 간판 철거 어떻다 지체 없이 해야 된다. 그래서 자, 더 이상 중개업을 하지 않는다. 뭐가 있을까요? 먼저 이전 신고라고 하는 거. 더 이상 그 가격에서는 중개업 하지 않습니다. 폐업 신고라고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아예 자, 자기가 알아서 폐업을 한 게 아니라 등록관청에서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하게 된다. 그럼 더 이상 중개업할 수 없다라는 의미니까 이때는 어떻다 지체 없이 간판 철거. 그래서 맨날 시험에 장난치는 게 뭐가 나오겠어? 휴업 신고라고 해서 어떻다 철거, 간판 철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휴업은 지금 3개월 초과 6개월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서 쉬겠다는 거기 때문에 간판 철거하면 또 달아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철거 대상, 이전 신고, 폐업 신고, 그 다음에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이 있을 때, 그럼 이제 여기서 틀리게 뽑는 게 지금까지 문제는 다 이전 신고를 가지고 장난쳤고요. 앞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뭐 업무 정지 처분, 이런 것들도 간판 철거랑 관련이 없다. 업무 정지도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최대 몇 개월? 6개월까지 중개업할 수 없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바로, 그 정도 업무 정지 처분도 간판 철거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이미 봤던 주제적 수수료라고 하는 거 어디서 공부했냐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데서 자, 자격시험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되면 시도지사 여기에 따라야 된다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시험 경우량은 시도지사가 되게 될 것인데 어떤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금 국토부 장관이 시험 시행을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그게 바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치면 어떻다? 국토부 장관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된다. 파생되는 주제,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합니다. 개설 등록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수료 납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교부 신청 세 가지 있죠. 자격증의 재교부, 등록증의 재교부, 그 다음에 분사무소 신고 필증의 재교부,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게 뭔가 새로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수료 납부해야 된다. 아까 자, 자격증, 등록증, 분사무소 신고 필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었고, 수수료만 뭐가 된다? 조례.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자격시험 응시 같은 경우는 만약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 시행기관에 장이 되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가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원 그 수수료라고 하는 것을 어떻다? 바로 그 수수료를 어떻다? 바로 내야 된다. 이게 이제 좀 어렵죠. 그래서 응시라고 하는 거 30회 때인가 난이도 있게 구성이 돼서 일반적인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고자 했을 때 바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나머지 다 국토부 등이 되는데 얘만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수수료까지 관련된 쟁점 보셨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잠시 끊었다 문제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